한국이 그리워서 눈물이 나요. 중국에 돌아와도 서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2025년 9월 중국 전역을 뒤흔든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중국 MZ세대 사이에서 서울병이라는 신조어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틱톡 더우인에서 1억 뷰를 돌파했죠. 과거 한국을 무시하던 중국 젊은이들이 이제는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며 서울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30년간 중국 문화를 연구한 리웨이 베이징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문화혁명 세대였던 그가 어떻게 한국 문화의 최고 홍보대사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1인당 GDP 67달러 최빈국이 세계 MZ세대가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중국을 사로잡은 서울병의 놀라운 비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웨이입니다. 현재 베이징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맡고 있으며 30년간 동아시아 문화를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한국을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라라고 믿어왔습니다. 1995년 베이징 대학교에 부임했을 때 저는 한국을 그저 중국의 속국이었던 조선의 연장선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한국? 그게 뭐 대단한 나라냐? 우리 중국 한 개 성만도 못한 작은 나라 아니냐? 1995년 당시 중국 지식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 미군이 주둔한 분단 국가, 그것이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전부였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저희 중국 학계에서는 역시 한국은 허약한 나라였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역시 서구를 맹목적으로 따라하다 망한 나라라고 단정했죠. 봐라, 결국 미국 돈에 의존하던 허수아비 경제가 무너졌지 않느냐? 당시 베이징 대학교 교수회의에서 제가 했던 말입니다.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릅니다. 2000년대 초반 한류가 중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장금, 겨울연가 같은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무시했습니다. 저급한 오락거리일 뿐이다. 중국 5000년 문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제 아내가 대장금을 보면서 감동해할 때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중국 궁중 드라마가 훨씬 웅장하고 깊이 있지 않느냐고 말이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른 후 중국의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GDP 세계 2위에 오르면서 저희는 더욱 오만해졌죠. 이제 중국이 아시아의 진짜 주인이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우리 주변에서 맴돌기나 하면 돼. 당시 제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의 삼성이나 LG가 중국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도 결국 중국 소비자들 덕분이라고 여겼죠. 2010년대 들어 K-팝이 아시아를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빅뱅. 중국 젊은이들이 열광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치한 아이돌 문화에 젊은이들이 현혹되고 있어. 진정한 문화가 아니야. 제 딸이 소녀시대 콘서트를 보러 가겠다고 했을 때 저는 단호히 막았습니다. 그런 천박한 문화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러던 2016년 사드 THAAD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류를 규제했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군. 한국 문화 같은 건 우리에게 필요 없어.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곤욕을 치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중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중국 젊은이들은 VPN을 통해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들었습니다. 제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죠. 교수님, 한국 드라마 도깨비 정말 재미있어요. 한번 보세요. 학생들이 권할 때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시간에 중국 고전을 읽으라고 말이죠.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저는 한국이 중국보다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K-방역이라는 말이 나오며 전 세계가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칭찬했죠. 운이 좋았을 뿐이야. 중국의 방역이 훨씬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여전히 저는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위를 기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극적인 폭력물로 서구인들의 관심을 끈 것뿐이라고 폄하했죠. 그러나 무언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제 주변의 젊은 교수들, 대학원생들이 한국에 대해 다르게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리 교수님,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작은 나라인데도 문화적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요. 교수님, BTS가 빌보드 1위를 했다는데 이건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30년간 쌓인 편견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2024년 가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손녀 샤오메이가 대학생이 되면서 갑자기 서울에 가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할아버지, 저 서울에 가보고 싶어요. 친구들이 다 가봤는데 저만 못 가봤어요. 20살 대학생인 샤오메이의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 한국 같은 데 가서 뭘 하겠다는 거냐? 그럴 시간에 중국 문화재라도 보러 가라. 하지만 샤오메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저를 설득했죠. 할아버지, 제 친구들이 모두 서울병에 걸렸어요. 서울에 다녀온 후로 매일 그곳 생각만 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건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요. 서울병?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서울병이 뭐냐? 서울에 다녀온 후 서울이 그리워서 일상생활을 못하는 병이에요. 지금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완전 유행어예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따위에 가서 무슨 병에 걸린다는 말입니까? 결국 샤오메이의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저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할아버지도 같이 간다. 내가 한국에서 현혹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시각을 가르쳐 주겠어. 그렇게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손녀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서울병 따위는 헛된 환상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30년간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았는지를.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인가? 30년간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항부터가 중국 베이징 공항보다 훨씬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죠. 할아버지, 어때요? 깜짝 놀라셨죠? 샤오메이가 시익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친절함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는 저희에게 영어와 중국어로 친절하게 안내해줬죠. 그것도 웃으면서 말입니다. 중국에서 오셨나요? 환영합니다. 공항 안내 데스크 직원의 밝은 미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중국에서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친절하지 않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면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지하철이 이렇게 깨끗하고 조용할 수가 있나요? 할아버지, 보세요.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조용히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죠. 중국의 시끄러운 지하철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질서였습니다. 지하철 문이 열리면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린 후에 탔습니다. 줄도 제대로 섰고요. 에스컬레이터에서 오른쪽으로 서세요. 샤오메이가 귀띔해줬습니다. 보니까 정말 모든 사람이 오른쪽으로 서서 왼쪽은 급한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게 비워뒀더군요.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건가?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명동에 도착해서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깨끗했거든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죠? 할아버지, 한국 사람들은 길에서 담배도 안 피워요. 흡연 구역이 따로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베이징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침 뱉기, 담배 꽁초 버리기, 큰 소리로 떠들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첫날 저녁 명동의 한 삼겹살집에 들어갔습니다. 샤오메이가 꼭 가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어서 오세요. 사장님의 밝은 인사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중국어는 못하셨지만 몸짓과 표정으로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고기를 굽는 방법부터 상추에 싸서 먹는 법까지 사장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친절한 거 처음 경험해 보는 것 같아요. 샤오메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 젊은이가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중국에서 오셨나요? 네, 그런데. 아, 반갑습니다. 저도 중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니하오. 그 청년은 어색한 중국어로 우리와 대화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장님께 뭐라고 말하더니 우리 테이블에 작은 반찬들을 가져다 줬습니다. 서비스예요. 중국에서 멀리 오셨는데 맛있게 드세요. 공짜로 주는 거였습니다. 이유도 없이 그냥 중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이해할 수 없어.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익도 없는데 왜 친절할까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길을 물어보면 직접 데려다 주고, 지하철에서 짐이 무거우면 도와주고, 식당에서는 외국인이라며 더 많이 주고. 둘째 날 경복궁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샤오메이가 한복을 입어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한복? 우리 치파오가 훨씬 우아하지 않느냐? 저는 여전히 못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한복 대여점에서 한복을 입은 샤오메이를 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 어때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복의 우아한 곡선과 색깔의 조화가 치파오와는 다른 매력이 있었죠. 경복궁을 거닐면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궁궐이 이렇게 세심하게 복원되고 관리되고 있다니.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복원한 거예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문화재를 되살렸다니. 중국도 문화혁명 때 많은 문화재가 파괴됐는데 우리는 아직도 복원 못한 게 많은데.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셋째 날은 샤오메이의 강력한 요청으로 한강에 갔습니다. 할아버지, 한강 야경은 정말 봐야 해요. 인생 사진이 나온다고요. 강이 뭐 그리 특별하겠어? 우리 황허나 양쯔강에 비하면. 하지만 해가 질 무렵 한강 공원에 도착해서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강인가? 강 양쪽으로 펼쳐진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환상적이었습니다. 63빌딩, 롯데타워, 한강대교들. 모든 게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할아버지, 저기 보세요. 사람들이 피크닉하고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강 둔치에서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이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중국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었습니다. 경쟁에 지쳐 여유 없는 우리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해가 지고 야경이 시작되자 저는 말 그대로 넋을 잃었습니다. 와, 진짜 아름답다. 한강에 반사되는 불빛들, 유람선들이 그려내는 물길, 다리들의 LED 조명.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이해되시죠? 왜 우리가 서울병에 걸리는지. 샤오메이의 말에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낸 것. 이건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내가 틀렸나? 생전 처음으로 제 생각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넷째 날 샤오메이가 홍대에 가자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한국의 진짜 젊은 문화를 보려면 홍대에 가봐야 해요. 홍대라. 들어보기만 했지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홍대 거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젊은이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고 있었거든요. 저기 보세요, 할아버지. 버스킹이에요. 한 그룹이 K-파프 댄스를 추고 있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박수와 환호성도 컸죠.
그런데 놀라운 건 구경꾼들 중 절반이 외국인이었다는 겁니다. 우와, 대박! 너무 잘 춘다. 일본어, 영어, 중국어, 여러 나라 말이 섞여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람들 다 한국 문화를 보러 온 거예요. 전 세계에서 말이에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젊은 문화가 이렇게 많은 나라 사람들을 끌어들이다니. 그때 한 중국 여학생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중국 분이신가요? 저도 중국에서 왔어요. 베이징에서 온 유학생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한국에 온 지 2년 됐는데 정말 매일이 감동이에요. 감동? 뭐가 그렇게 감동적이냐? 제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예술을 사랑해요. 저 보세요. 길거리에서 저렇게 자유롭게 음악하고 춤추고.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죠. 정말 그랬습니다. 홍대 거리 곳곳에서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건 한국 사람들은 나이 차이를 안 가려요. 할아버지도 젊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요. 실제로 한 할아버지가 젊은이들과 함께 기타를 치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보는 사람들도 모두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고요. 중국에서는 나이가 많으면 젊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데 여기서는 다 같이 즐기네요. 그 학생의 말에 저도 무언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은 강남에 갔습니다. K-파프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죠. SM, YG, JYP 엔터테인먼트 건물들을 보면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건물들에서 세계를 정복할 문화 콘텐츠를 만든다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사무용 빌딩들이었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제작사 건물들에 비하면 초라해 보였죠. 할아버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작은 건물에서 BTS, 블랙핑크 같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나왔어요. 샤오메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오후 코엑스에서 열리는 작은 K-파프 콘서트에 가게 되었습니다. 샤오메이가 표를 구해왔거든요. 할아버지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K-파프이 왜 전 세계적으로 인기인지. 솔직히 관심 없었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아이돌 콘서트라니. 하지만 손녀를 위해 따라갔죠. 콘서트장에 들어가자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관객들의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외국인이 정말 많았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보세요. 미국 사람, 유럽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똑같이 열광하고 있었어요. 콘서트가 시작되자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완벽한 안무, 라이브로 부르는 노래, 관객들과의 소통. 모든 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이건 예술이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가사였습니다. 한국어였지만 영어 자막이 나왔는데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메시지가 정말 긍정적이었어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아이돌들은 대부분 사랑 노래만 하는데 비교가 되더군요. 콘서트가 끝난 후 한 미국 여학생이 우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 문화 정말 대단해요. 저는 미국에서 왔는데 K-파프를 통해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공부하고 있어요. 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문화는 희망적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정성스러워요. 정성스럽다.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다음 날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갔습니다. 한국의 디자인과 패션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이게 정말 한국에서 만든 건물인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미래적인 건물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내부에는 한국의 다양한 디자인과 패션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K-뷰티, K-패션. 모든 게 세련되고 독창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을 사러 와요. 정말 그랬습니다. 명동이나 동대문의 화장품 가게들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볐어요.
비비크림, 쿠션 파운데이션. 다 한국에서 처음 만든 거예요. 샤오메이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존 것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홍대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샤오메이는 친구들과 화상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대박이야. 한국 진짜 좋다. 할아버지도 완전 바뀌셨어. 화상 통화로 들리는 친구들의 반응도 신기했습니다. 와, 부러워. 나도 서울병 걸리고 싶어. 한강 야경 정말 예쁘지? 나도 또 가고 싶어. 서울병.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지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 사람들의 마음가짐,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적인 에너지에 대한 그리움이었어요. 할아버지, 솔직히 어떠세요? 샤오메이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놀랐다. 내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어. 어떻게 이렇게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지?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 할아버지가 우리 대화를 들었는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중국에서 오셨나요? 네, 그런데. 아,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중국어를 해요. 그분은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저희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죠. 그때 저희 집도 없어지고 가족도 잃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서자고 다짐했죠. 우리 자식들만큼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해주자고. 그래서 이렇게 발전한 건가요?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극복하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나 경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발전해온 그 마음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해.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샤오메이와 함께 서울시청 앞 광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2002년 월드컵 때 수백만 명이 모여서 응원했던 곳이에요. 수백만 명이? 이 작은 곳에? 네, 그때 온 나라가 하나가 됐다고 해요. 붉은 악마들이 위 아 코리어를 외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에서는 정부가 조직하지 않으면 그런 대규모 모임이 쉽지 않은데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니. 할아버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가?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조용히 앉아 계신 게 평소 같으면 벌써 한국 비판을 시작하셨을 텐데. 샤오메이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할아버지도 서울병에 걸리신 거 아니에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서울병에?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변하고 있다는 걸. 그날 오후 저희는 이태원으로 갔습니다. 다문화 거리라고 불리는 곳이죠. 거리를 걸으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정말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한국도 이렇게 다문화 사회가 됐어요. 중국에서는 외국인들이 따로 모여 사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정말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한 터키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은 터키 분이었는데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시더군요. 한국 온 지 15년 됐어요. 정말 좋은 나라예요. 어떤 점이 좋으세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게도 친절해요. 제 아이들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완전히 한국 사람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분의 아이들은 완벽한 한국어를 하면서도 아버지의 터키 문화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도 이런 게 가능할까? 저는 속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었습니다. 이제 좀 한국식으로 여유를 즐길 줄 알게 됐거든요.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뭔데? 저는 할아버지가 한국을 욕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샤오메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세대는 한국을 동경해요. K-파프, K-드라머, K-뷰티. 모든 게 세련되고 멋있어 보여요. 그래도 중국이 더 크고 강한 나라 아니냐? 맞아요. 하지만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샤오메이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할아버지, 솔직히 중국에서 살면서 답답했어요. 무엇을 해도 제약이 많고 경쟁은 너무 치열하고. 그래도 중국이 우리 조국이잖아. 물론이에요. 하지만 한국을 보니까 작은 나라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싶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샤오메이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혼자서 경복궁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30년간 쌓인 생각들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궁궐을 바라보면서 저는 한국의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일제강점기 36년, 전쟁, 분단, 군사독재, IMF 위기.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죠. 그런데도 이렇게 발전했다. 중국도 문화혁명, 대약진운동 등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워낙 큰 나라라 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그때 한 한국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중국 분이세요? 네, 어떻게 아셨나요? 얼굴 보면 알아요. 저희도 중국 분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 할머니는 명동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중국 손님들 정말 많이 와요. 특히 젊은 분들. 어떤가요? 중국 젊은이들이 참 예의 바르고 열심히 구경해요. 그리고 한국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할머니, 혹시 6.25 때 어떠셨나요? 아이고,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저희 집도 다 타고 피난도 가고.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일어서셨나요? 글쎄요. 그냥 살아야 한다는 생각만 했어요. 자식들 위해서라도. 힘들지 않으셨나요? 힘들었죠. 하지만 서로서로 도우며 살았어요. 그때는 모든 사람이 어려웠으니까. 할머니의 단순하지만 깊은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럼요.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도움받았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은 위선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극복하면서 체득한 진짜 마음이었어요. 오후에는 샤오메이와 함께 용산 전자상가에 갔습니다. 한국의 IT 기술을 보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 보세요. 삼성, LG 제품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한국에서 나온 거였어요. 중국도 화웨이, 샤오미 같은 좋은 브랜드가 있잖아. 맞아요. 하지만 뭔가 달라요. 뭐가? 한국 제품들은 디자인이 다른 것 같아요. 더 세련되고 감성적이에요. 샤오메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같은 기능이라도 한국 제품들은 더 아름답고 사용하기 편했어요. 그날 저녁 강남의 한 카페에서 저는 베이징에 있는 동료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 교수, 어떻게 지내시오? 아, 왕 교수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와 있어요. 서울? 왜 거기까지 갔소? 손녀 때문에 왔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뭐가? 한국이 정말 많이 발전했더군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도 중국이 더 낫지 않소? 글쎄요. 확실하지 않군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간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이, 제 신념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창문 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나? 30년 동안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나? 그리고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면 중국은 뭐지? 우리가 항상 자랑하던 5,000년 역사, 넓은 땅, 많은 인구.
그런 것들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국은 그런 것 없이도 이렇게 멋진 나라를 만들었으니까요. 열흘째 되던 날, 저는 드디어 용기를 내어 묻고 싶었던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지? 샤오메이와 함께 엔서울 타워에 올라가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드디어 궁금해하시네요. 샤오메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K-파프이 좋아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알수록 신기했어요. 엔서울 타워에서 내려다본 서울 전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펼쳐진 도시의 모습. 1950년에는 이 모든 게 잿더미였다니. 혼자 중얼거리자 옆에서 한국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맞습니다. 제 아버지가 6.25 때 서울에 계셨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교육이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교육에 미쳤어요. 가난해도 자식들만큼은 공부시키려고. 교육.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꿈이었어요.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꿈. 다음 날, 저희는 판문점 DMZ 투어를 갔습니다. 분단의 현실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DMZ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네, 정말 안타까워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통일될 거라고 믿어요. 가이드의 말을 들으며 저는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 그게 한국 발전의 원동력 중 하나였나 봅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한이 아닐까 싶어요. 한? 네, 한국 사람들의 한이요.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요. 한. 중국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종로의 한 전통주점에 갔습니다. 한국의 진짜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주인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막걸리를 마시면서 저는 그분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1955년생이에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았죠? 어떻게 견디셨나요? 견딜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불평만 하지는 않았어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살았죠? 힘들지 않으셨나요? 힘들었죠.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날이 많았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랬으니까 서로 도왔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공동체의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항상 배우려고 했어요. 배운다는 게 외국의 좋은 것은 받아들이되 우리만의 것도 잃지 않으려고 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은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만의 색깔을 잃지 않았어요. 다음 날은 대학로에 갔습니다. 한국의 젊은 에너지를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거리 곳곳에서 연극 공연이 열리고 있었고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보세요. 저렇게 자유롭게 꿈을 쫓을 수 있는 게 부러워요. 샤오메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예술로 먹고 살기가 정말 어려운데 여기서는 사회가 그런 활동을 지지해주고 있었어요. 한 연극을 보았는데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젊은이들의 이야기였거든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은 더 나을 거예요. 연극의 마지막 대사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배우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나요? 연극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죠? 하지만 꿈이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꿈이요? 네, 우리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 젊은 배우의 눈빛이 정말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연극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작은 극장에서 공연하면서도 세계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한강에서 마지막 산책을 했습니다. 내일이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할아버지, 어떠세요?
서울병 걸리셨어요? 샤오메이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울병. 그런 게 정말 있는 건가? 네, 있어요. 할아버지도 지금 걸리신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벌써 중국이 그립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뭔데? 저는 이번 여행이 할아버지를 바꿔드리고 싶었어요. 나를? 네, 30년 동안 편견에 사로잡혀 계신 할아버지를 보는 게 안타까웠어요. 샤오메이의 고백에 저는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너무 편견이 심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여기로 데려온 거냐? 네.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리한 손녀였습니다. 그래서 어떠세요?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다. 어떤 걸요? 작은 나라도 이렇게 훌륭할 수 있다는 것,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럼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어요? 완전히 바뀌었어. 그때야 샤오메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진짜 서울병에 걸리셨네요. 한강 야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자원이나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도우며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려는 마음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것이라도 정성스럽게 만들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중국에 돌아온 첫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내리는 순간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졌거든요. 할아버지, 벌써 서울이 그리우시죠? 샤오메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정말 그리웠습니다. 한강의 야경, 친절한 사람들, 깔끔한 거리들.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인터넷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경제발전사, 한강의 기적, K-컬처. 검색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내가 정말 모르고 살았구나. 다음 날 대학에 출근했을 때 동료 교수들이 물었습니다. 리 교수, 한국 여행 어땠소? 정말 놀라웠습니다. 뭐가?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더군요. 동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한국을 비판하던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말이죠. 농담이시죠? 아니요. 정말 진심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학생들의 대답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작은 나라요. K-파프로 유명한 나라. 삼성, LG 있는 나라.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서울에서 경험한 것들을 생생하게 들려줬습니다.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교수님, 정말인가요? 직접 보고 온 것입니다. 그날부터 제 수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 문화만 가르치던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일주일 후 샤오메이가 제게 보여준 것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샤오메이의 위챗 모멘트였습니다. 서울 여행 사진들과 함께 이런 글이 올라가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한 서울 여행. 30년간 한국을 싫어하시던 할아버지가 완전히 바뀌셨어요. 이제 한국을 정말 사랑하세요. 서울병의 위력 대단해요. 그 글에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대박! 진짜 서울병 전염성 강하다. 나도 할머니 모시고 서울 가고 싶어. 리 교수님이 바뀌셨다고. 믿기지 않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서울병 사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학생들이 한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교수님,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한국 드라마 추천해 주세요. 서울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한 달 후, 저는 베이징 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 연구의 새로운 시각, 한국 문화의 재발견. 강연장은 만석이었습니다. 평소 제 강의를 듣지 않던 학생들까지 몰려왔거든요. 30년간 저는 한국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첫 마디부터 센세이션이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작은 영토에 큰 꿈을 담은 나라입니다. 2시간 강연 동안 저는 서울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들려줬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교수님, 정말 한국이 그렇게 좋나요? 직접 가보세요. 여러분도 서울병에 걸릴 겁니다. 그 강연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가면서 더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리웨이 교수의 서울병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SNS에서 화제가 됐거든요.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고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나도 서울 가고 싶어졌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좋나? 리 교수님처럼 편견을 버리고 직접 가봐야겠다. 그때부터 제게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다른 대학에서도 강연 요청이 왔고 언론사에서도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중국 최고 지식인의 서울병 고백. 30년 혐한에서 친한으로 베이징대 교수의 180도 변화. 기사 제목들이 자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제 강연을 들은 학생들의 변화였습니다. 한 학생이 저에게 편지를 써왔어요. 교수님, 저는 항상 중국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교수님 강의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세상에는 배울 점이 많은 나라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또 다른 학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됐어요. 저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 판단하는 습관을 버리겠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은 저를 비판했어요. 리웨이는 한국에 매수당했다. 중국인의 자존심을 버렸다. 서구 문화에 현혹된 지식인의 전형이다. 처음에는 상처가 됐지만 이제는 이해했습니다. 저도 30년간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3개월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강연을 들은 학생들 중 50명이 서울 여행을 다녀온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한 말이 걸작이었습니다. 교수님, 서울병 정말 전염성 강해요. 이제 이해됐어요. 왜 교수님이 그렇게 바뀌셨는지. 저희도 이제 한국의 홍보대사가 됐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 학생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서울의 매력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SNS에는 서울병 해시태그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더우인 중국 틱톡에서는 서울병 관련 동영상이 1억 뷰를 넘었어요. 서울이 그리워서 울었어요. 한강 야경을 못 잊겠어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감동했어요. 비슷한 댓글들이 수없이 달렸습니다. 그해 연말 중국 관광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의 한국 관광이 300%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 회복세도 있었지만 서울병 열풍의 영향이 컸다고 분석됐어요.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샤오메이의 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뭐가? 편견을 인정하고 바뀌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할아버지께서 해내셨잖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30년간의 편견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편견보다 강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진짜 서울병 환자 1호세요. 샤오메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울병. 이제는 그 말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을 좋다고 인정하는 것, 배울 것을 배우려고 하는 것,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식인의 자세라고 생각했거든요. 1년 후 저는 다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동료 교수 5명과 함께였어요. 리 교수,
정말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가? 직접 보시면 알 것입니다. 1년 전과 달리 저는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자신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한국 가이드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혹시 리웨이 교수님이시죠? 어떻게 아시나요? 인터넷에서 유명하세요. 서울병 1호 환자로요. 벌써 한국에서도 제가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저는 지난번에 못 본 것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저력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첫째 날, 저희는 판교 테크노밸리에 갔습니다. 한국의 IT 기술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이곳이 한국의 실리콘밸리입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작은 공간에 수많은 IT 기업들이 모여 있었어요. 카카오, 네이버, NHN. 우리도 아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한 스타트업 회사를 방문했는데 더욱 놀랐습니다. 20명이 안 되는 작은 회사가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한다고. 정말 그랬습니다. 그 작은 회사의 앱이 동남아시아에서 인기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가능해요. 규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젊은 CEO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둘째 날은 송도 국제도시에 갔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보고 싶었거든요. 이곳이 모두 바다였다고.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메워서 만든 새로운 도시라니. 한국 사람들의 상상력은 정말 대단해. 동료 교수들도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송도에서 만난 도시계획 전문가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항상 한계를 넘어서려고 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더 도전하고 싶어지죠.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하죠.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발전도 없어요. 한국인들의 도전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은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문적 교류를 위해서였죠. 서울대 교수들과의 만남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 교육의 비결이 뭔가요? 글쎄요.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아닐까요? 질문요? 네, 기존 것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왜, 어떻게? 라고 묻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정말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용성입니다. 배운 것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중국의 주입식 교육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넷째 날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곳에 갔습니다. 한국의 시민단체였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를 바꾸려고 한다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정부가 아닌 시민들이 주도하는 변화. 촛불 집회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죠? 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시민들 스스로 나선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진짜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민의식이 발달한 거죠. 다섯째 날은 전주에 갔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보고 싶었거든요. 한옥마을을 걸으면서 저는 또 다른 한국을 발견했습니다. 전통을 이렇게 잘 보존하고 있다니. 한옥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보존이 아니었어요. 저기 보세요. 한옥인데 내부는 현대식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전통의 겉모습은 유지하면서 내용은 현대화한 거였어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 정말 지혜롭군요. 전주에서 만난 할머니의 말씀이 깊었습니다. 옛 것을 버리면 뿌리가 없어지고 새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한국 발전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혼자서 한강을 걸었습니다. 1년간의 변화를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1년 전 이곳에서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큰 깨달음을 얻고 있었어요. 진정한 문명이란 무엇인가? 큰 영토도, 많은 인구도, 오랜 역사도 문명의 척도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문명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끊임없이 배우려는 마음, 어려움 앞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 한국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료 교수들과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리 교수, 정말 고마워. 덕분에 좋은 경험했어. 어떤가?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나? 완전히 바뀌었지. 정말 대단한 나라야.
나도 서울병에 걸린 것 같아. 동료들의 반응을 보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뭔데? 중국 학생들에게 진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편견 없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에 돌아온 후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 비교론이라는 새로운 강의를 시작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베트남, 태국, 모든 아시아 문화를 편견 없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각각의 문화에는 배울 점이 있어요.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어요. 저도 다른 나라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 학생의 말이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앞으로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벗고 살겠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은 서울병이 아니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보는 용기였어요. 그리고 그 용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교류가 아닐까?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을 중국에 전파하고 중국의 좋은 것을 한국에 소개하고 그렇게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2025년 9월 저는 베이징에서 특별한 강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병에서 배우는 문화 교류의 진정한 의미, 2년간의 경험을 정리하는 마지막 강연이었습니다. 강연장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왔어요. 2년 전 저는 가장 완고한 반한 인사였습니다. 첫 마디부터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서 고백합니다. 저는 서울병 환자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서울병이 뭔지 아십니까? 관객들이 집중했습니다. 서울병은 단순히 서울이 그립다는 병이 아닙니다.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열망입니다. 2시간 동안 저는 지난 2년간의 모든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한국에서 본 희망, 배운 교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진정한 문명은 크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크기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젊은 여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우리 중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먼저 편견을 버리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배우세요. 마지막으로 우리만의 좋은 것도 세계에 나누세요. 그날 강연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리 교수님, 한중문화교류 특별위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정말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정부도 이제 개방적인 문화교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식적으로 한중문화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젊은이 문화교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대학생들이 서로의 나라에서 한 달씩 생활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직접 경험보다 확실한 교육은 없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깨달았어요. 이제 진짜 친구가 됐어요. 한국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이 정말 크고 멋진 나라였어요. 중국 학생들이 정말 열정적이고 친절해요. 만리장성을 직접 보니까 정말 대단했어요. 서로를 이해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더욱 야심찬 것이었습니다. 서울병 다큐멘터리 제작. 한국과 중국이 합작으로 서울병 현상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거였어요. 저도 주인공 중 한 명으로 참여했습니다. 30년 편견에서 2년 만에 최고 홍보대사가 된 베이징대 교수의 진솔한 고백. 다큐멘터리는 중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방영되었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정말 감동적이다. 나도 서울에 가보고 싶어졌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깨달았다.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중국 교수님의 변화가 정말 대단해요. 우리도 중국을 편견 없이 봐야겠어요. 진정한 문화 교류가 이런 거구나.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샤오메이의 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뭐가? 할아버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변하고 있어요. 중국 젊은이들이 한국을 좋아하게 됐고, 한국 사람들도 중국을 다시 보게 됐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서울병이 단순한 유행어를 넘어서 진정한 문화 이해의 상징이 되고 있었어요. 2025년 말, 저는 서울에서 특별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한중 문화 교류의 밤, 양국의 정부 인사, 문화계 인사들이 모두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문화교류 공로상. 리웨이 교수는 개인적 편견을 극복하고 진정한 문화 이해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을 받으면서 저는 2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을 혐오하던 완고한 교수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상상했겠어요? 이 모든 것은 서울이 저에게 준 선물입니다. 수상 소감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은 저에게 편견을 버리는 용기를 주었고 진실을 보는 눈을 주었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박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울병의 진정한 의미를. 관객들이 집중했습니다. 서울병은 병이 아닙니다.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열망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정성스럽게 만드는 마음,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발전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한국을 지금의 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서울병에 걸린 중국 젊은이들이 중국을 바꾸고 있고 한국을 이해하게 된 세계인들이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날 밤 한강에서 마지막 산책을 했습니다. 2년 전 이곳에서 처음으로 서울병에 걸렸던 그 자리에서 할아버지, 샤오메이가 제 옆에 왔습니다. 고마워요. 뭐가? 할아버지가 변해주셔서 덕분에 저도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억지로라도 데려오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편견 속에서 살았을 거야.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서울이 세계에 준 가장 큰 선물이 뭘까? K-파푸도, K-드라모도, K-뷰티도 아니었습니다. 서울이 세계에 준 가장 큰 선물은 희망이었습니다. 작은 나라도 큰 꿈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 서로 다른 문화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희망. 이것이야말로 서울병의 진정한 의미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희망을 전파하겠다고. 더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볼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서울아, 고마워. 한강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너 덕분에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 그렇게 저의 서울병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국 틱톡 1억 뷰 돌파. 중국을 사로잡은 서울병의 정책. 지금까지 30년간 한국을 혐오했던 중국 베이징대 교수가 2주 만에 한국의 최고 홍보대사가 된 놀라운 실화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서울병에 걸린 젊은이들이 한강이 너무 그리워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 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실화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감동 사연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